공시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는 거죠. 동종의 자산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상속인은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죠. 네, 아까 처음에 미국 부동산의 중요한 부분이 현금 흐름이에요. 수동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항상 수운용 소득을 높이는 데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임대용 투자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자, 그러면은 현금 흐름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든 최대한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출은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 예, 부채는 어차피 재융자를 활용해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 재융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은 고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입은 올리고 지출은 줄이고 공시를 줄인다. 그럼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운용 소득을 어떻게 최대화시킬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그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공실 부분이에요. 공실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공실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 그 임대를 하는 자산관리 전문 회사라든지 또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하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성공 원칙, 제가 이 책에서도 많이 쓴 게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 오랫동안 있게 하는 거, 그것이 공시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 임차인. 그럼 새 임차인들은 지금 다 걸러서 새로 입주를 하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좋게 해가지고 더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결론적으로 공시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 광고비도 많이 나가야 되죠. 또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 공실이 또 늘어나요. 왜냐면은 그 기간이 있으니까. 공시를 줄이는 가장 제1원칙, 가장 쉽다는 거죠. 기존의 임차인에게 서비스를 더 잘해서 그들이 더 오래 살게 해라. 두 번째, 새 임차인에게 신경 써라. 그리고 잠재 임차인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많이 또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점유 부분. 예, 그 부분에서도 많이 좀 그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제가 많이 설명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그 시장 임대료가 있죠. 예, 그리고 실제 임대료. 대본에 보는 거는 우리가 그 마켓 렌트, 액츄얼 렌트라 그러는데 마켓 렌트는 시장 임대, 액츄얼 렌트 실제 임대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 시장 임대라는 것은 임대 계약에 쓰여진 그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투자자분들은 어떤 아파트가 100유닛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했을 때 95채가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점유율이 95%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가장 하는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은 물리적인 점유만 생각한다는 거죠. 예, 95채가 지금 점유가 되어 있으니까는 95%다. 맞아요. 점유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건 경제적 점유율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95개가 점유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정확하게 내가 받을 만한 금액이 들어오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임대 손실 부분, 임대 할인 부분, 그 다음에 턴오버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냐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그 호수가 101호예요. 그럼 101호의 현재 그 임대료가 800불을 받고 있어요. 예. 800불을 받고 있는데
그게 실제 임대료죠. 네, 그렇죠. 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자, 그런데 시장 임대료를 보니까 이 똑같은 게 지금 850불이 나온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시장 임대료는 850불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800불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02동은 새로 들어왔으니까 850불로 적용이 됐죠. 그러면은 똑같이 101호나 102호는 똑같은 사이즈고 똑같은데도 101호는 800불인 거고 102호는 850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1호는 이제 6개월 남았어요. 네. 임대 기간이. 그럼 6개월이 지나서 나가면은 850불이고 네. 지금은 800불이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시장 가격은 850불이지만은 800불을 받고 있으니까 매달 50불씩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임대 손실 부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임대 할인 부분은 이 공시를 채우기 위해서 네. 이제 할인을 해요. 네.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달 프리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0불씩 해서 12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1년 계약이면은. 네. 그러면은 850불에 한 달은 프리로 주니까는 11개월만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850 곱하기 11개월 하면은 전체적으로 12달치가 되고 나누기 12를 하는 게 실제 임대료인 거죠. 네. 예, 그것이 임대 할인인 거예요. 그럼 이제 턴오버는 뭐냐면은 A라는 네. 임차인이 살다가 이제 기간에 대해서 나갔어요. 그럼 B라는 임차인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죠. 그게 턴오버 기간이에요. 네. 그거를 최대한으로 짧게 가야지 공시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 새 세입자가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이런 턴오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감안한 것이 경제적인 점유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본인들이 투자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점유율을 계산하실 때 또는 공실률을 계산하실 때 하는 실수들이 번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수운용 소득에서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잘못 계산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부동산 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읽는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지혜가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입을 올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아요. 기존의 임차인을 최대한으로 오랫동안 있게 해라. 그리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기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에 신경 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 펫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 애완견. 맞아요. 그러면은 공간이 남아있다. 아파트 공간에서 공터가 좀 있으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핫한 게 뭐냐면은 그 펫파크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공간에다가 이런 그 댕댕이들이 또는 애완견들이 거기서 똥오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소득층이 괜찮은 그런 세입자를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스토리지 부분, 저장 장소를 해서 엑스트라로 수입을 더 받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 수입을 또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수운용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부동산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요. 예, 그러한 원리를 설명한 것이 또 이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그 투자의 기본적인 부분 다루었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럼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100년 동안 이어온 부의 세금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는 걸로 1031 exchange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투자용 부동산일 경우에 같은 가격이거나 또는 좀 더 높은 가격의 부동산, 동종의 자산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기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빈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러한 연기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요, 납세자의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인은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속세를 연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상속인은 연기된 세금에 관계없이 예, 현재의 가치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그 자체가 한마디로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예, 참 신기하죠. 예, 우리가 한국의 어떤 그 원리라든지 또 그 한국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제 그러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대한민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다며 이거 완전히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 있어서 부동산을 폭동하게 만드는 원리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 투자에 대한 어떠한 그 합리성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보호 장치 그리고 하나의 그 인센티브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세금 혜택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그 대전환점으로 지난 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대전환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구가 이런 안전성을 위해서 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많이 빠진 거죠. 자, 그리고 경제성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물가 지역에서 저물가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코어 마켓, 중심적인 그 시장에서 서브 마켓, 외곽 시장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출퇴근에 좀 더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많이들 근무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이제 출퇴근도 안 하는데 내가 비싼 지역에 좀 더 나쁜 환경 속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원격 근무가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실제 케이스가 많아요. 일은 캘리포니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사는 건 조지아에 살아요. 그 재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보니까는 그러한 근무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인구의 흐름을 바꿔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데도 이제는 그 오피스를 많이 축소를 해요. 예, 이제 하이브리드, 원격 재택을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또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오피스 공실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부동산 유형의 변화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은 그 소매점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 지역에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백화점 같은 폐쇄형으로 된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 소매점 다 빠져나왔어요. 인구가 왜냐하면 바깥으로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실이 많은 거죠. 근데 희한한 현상은 이 외부에 있는 쇼핑센터는 지금 다 차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예, 그만큼 인구가 바깥으로 흘렀기 때문에 나온 유형별의 변화라는 건데 그래서 그 예전에 중심에 있었던 백화점에 위치했던 유명 브랜드 회사가 거기는 문을 닫아버리고 어디에다가 다시 오픈을 했냐면 외곽에 있는 소매점에 이제 다시 오픈을 한 거죠. 이거 자체가 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 위기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바로 오피스 공실인데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에서는 거주용 부동산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주용 임대주택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주로 그 각 지역의 도심에 위치한 오피스들이 공실이 좀 많은 편인데 네. 그러한 부분을 전용을 한다 그래요. 예, 전용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거주용 부동산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임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그 필라델피아라든지 그다음에 아틀란타 일부 지역은 벌써 전용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구의 흐름은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 예, 그걸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죠. 서부 개척 시대에도 예, 우리가 금강, 예, 다들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쪽에 다 몰렸잖아요. 그리고 러스트 벨트, 미시건에 예, 공업지구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몰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는 남쪽이 또 많이 개발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인구가 많죠. 그럼 기업이 들어오죠. 기업이 들어오면은 또 인구가 또 많아지고 또 다른 인구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자석 같은 시장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이 남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립대 시장인 경우에는 지금 서울처럼 네, 지을 땅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본 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고 대신 현금으로 만족했죠. 그러니까 캡 레이스를 우리가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장에서 또는 동일한 유형에서 우리가 캡 레이스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캡 레이스는 높아요. 수익률은 더 좋죠. 반면에 리스크는 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캡 레이스가 낮아요. 수익성이 낮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안전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요예요, 수요.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요가 어디로 간다고요? 계속해서 저평가된 지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은 네. 다른 그런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필요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수요가 당연히 많아지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당연히 많은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편차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맨하탄 보세요. 맨하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네.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콘도의 그 가격이 얼마나 높아요. 지금 네.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인구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인구의 흐름인 거죠. 네. 인구가 흐르는 곳에 돈은 같이 흐른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별로 그 특징들이 있고 정책이라든지 제도면이 틀리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그 합중국이라 그러잖아요. 예, 미국 합중국. 그러니까는 50개 주마다 법과 규정이 다 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는 좀 다르죠.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미국은 다민족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동산 시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대치동 하면 대치동의 특징. 네. 예. 그리고 또 강남 뭐 파라군 뭐 다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학군도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은요. 인구가 어디에 유입되는가?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 중간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래서 20년 전, 10년 전, 지금 수입,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의 그 가구의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 자체가 변동이 없다. 예전에도 높았고 지금도 높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인구는 자꾸 움직여요. 네.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부류가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스테이블한 시장이다. 그러면 그 학군이 전통적인 학군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반면 미국에서는 또 학군이 되게 좋았는데 네.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저소득자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학군이 또 안 좋아져요. 음. 그리고 또 안 좋았던 학군이 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네. 예, 가정을 통해서 상류층이 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좋아져요. 이 바뀌어요, 학군이.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학군 다 중요합니다. 입지 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인구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인구의 흐름 중에서도 가장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자연적 인구 증가에 대한 네. 인구가 증가를 한 거냐, 아니면 국내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를 했느냐, 아니면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했느냐, 이런 걸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에 의한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는 국내 순 이주에 의한 인구 증가, 그 지역이 투자 선정 지역으로서 유심히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는 증가했는데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했다? 네. 플로리다 같은데. 네. 그런 데는 리스크가 크죠. 예. 그래서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있다는 곳은 뭐냐면은 젊은 층이 많다는 뜻이에요. 네.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고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니까 또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국내 순 이주가 많다는 것은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지역 선정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없습니다. 미국인과 동등하고요. 단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 투자 자금이 나갈 때 네. 한국 내에서 외국환 거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채워주시면은요, 미국 내에서는 미국인과 외국인은 다 동등하고요. 또 세금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미국인들과 동등한 세금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미국 부동산이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의 그 재테크 영역 중에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미국 부동산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현금 흐름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자산 관리에 대한 그런 책들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은 따로 있다, 여기서 다루었던 자산 관리에 대한 모든 시크릿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배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영역을 좀 강하게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